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28번 문제를 보세요. 환경 대기 중에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시험 방법은,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주시험 방법, 지금처럼 주시험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탄화수소 측정법,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 그리고 활성 탄화수소 측정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때는, 자, 탄화수소 측정이라는 말 빼면 돼요. 총, 그리고 비메탄, 활성. 이 문구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뭐를 붙여주면 되죠? 탄화수소를 측정하니까 탄화수소 측정법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총, 비메탄, 활성. 자, 그리고 주시험 방법은 뭐냐면 비메탄 탄화수소 측정법을 주시험 방법으로 사용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측정 용어의 정의이다. 갈로 안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문제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억은 측정 결과에 관련해서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값의 산포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를 말한다. 자, 그리고 니어는 측정의 결과 또는 측정의 값이 모든 비교의 단계에서 명확된 불확도를 갖는 끊어지지 않는 비교의 사슬을 통해서 보통 국가 또는 국가 표준 또는 국제 표준에 정해진 기준에 관련시켜 질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시험 분야에서 니언의 유지는 교정 및 검정 곡선 작성과 정의, 표준 물질 및 순수 물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측정의 정확도와 그리고 측정의 소급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의 불확도에 대한 정의와 측정의 소급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나타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의 정확도와 측정의 소급성을 나타내는데, 측정의 불확도는 측정 결과에 관련해서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산포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를 측정 불확도. 자, 그리고 측정의 소급성은 측정의 결과 또는 측정의 값이 모든 비교 단계에서 명시되는 불확도를 끊는 내용이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불확도와 소급성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풀이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풀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0번 배출가스 중에서 납화합물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했을 때 측정 파장으로 알맞은 것은, 지금은 납화합물을 분석을 합니다. 자,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납화합물을 분석했을 때 측정 파장은 두 개입니다. 217.0 나노미터나 또는 283.3 나노미터. 그래서 지금 정답은 217.0 나노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1번 배출가스 중에서 입자상 물질의 시료 채취를 위한 분석기기 및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흡입 노즐은 스테인리스 강 재질, 경질 유리 또는 석영 유리재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나번 흡입 노즐의 안과 밖의 가스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흡입 노즐의 안지름은 시험에 잘 나오죠. 3mm 이상을 쓴다. 잘 기억하세요. 3mm 이상. 그리고 답은 흡입가는 수분 응축 방지를 위해서 시료 가스 온도를 120 플러스 마이너스 14도씨로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를 가진 보로실리케이트, 스테인리스 강 재질 또는 석영 유리관을 사용한다. 라번 흡입 노즐은 꼭 지점이 60도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하고 매끈한 반구 모양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흡입 노즐의 각도가 잘못됐죠. 60도가 아니고 얼마죠? 30도 이하의 예각이 되도록 하고 매끈한 반구 모양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여기서 30도 이하의 예각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나번에 나와 있는 안지름 3mm 이상, 그리고 흡입 노즐은 꼭 지점이 30도 이하의 예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AB 성분이 머무름 시간이 각각 2분, 3분이었으며 봉우리의 폭은 32초, 38초. 이때 분리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분리도라는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분리도라는 것은 이 식으로 계산하죠. E 곱하기 TR2-TR1 나누기 W1 플러스 W2로 계산을 해요. 자,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TR이라는 것은 머무름 시간, W라는 것은 봉우리의 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W가 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2초, 38초, W1이 32초, W2가 38초. 그러면 TR이라는 머무름 시간도 당연히 초로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보면 2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죠? 2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초로 바뀌는 거죠. 반면에 3분이라고 하면 3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초로 바뀌는 거예요. 왜?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을 때 2 곱하기 TR2가 3 곱하기 60초 마이너스 TR1이 2 곱하기 60초 나누기 32초 플러스 38초 따라서 1.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동기록식 광전 분광 광도계의 파장 교정에 사용되는 흡수 스펙트럼은 자, 여기서 파장 교정에 사용이 됩니다. 자, 파장 교정에 사용되는 건 뭐죠? 홀뮴유리. 자, 그리고 흑광도의 눈금 보정에 사용되는 것은 다이크롬산 포타슘 용액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정답은 가번입니다. 자, 그리고 34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환경 대기 시료 채취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용기 채취법은 시료를 일단 일정한 용기에 채취한 다음 그래서 일정한 용기에 채취를 한다고 그래서 용기 채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채취관, 용기 또는 채취관, 유량 조절기, 그리고 흡입 펌프, 용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답은 용기 채취법에서 용기는 일반적으로 진공병 또는 공기주머니를 사용한다. 그리고 답은 용매 채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매 채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장치 구성은 채취관, 여과제, 채취부, 흡입 펌프, 유량계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채취법에서 채취관은 PVC관을 사용하며 채취관의 길이는 10m 이내. 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채취법에서 재질이 틀렸어요. PVC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4플로리나 에틸렌 수지를 사용하는 거죠. 또는 경질유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채취관의 길이는 10m 이내가 아니고 5m 이내짜리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5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문제. 다음은 유류 중에 황함유량 분석 방법 중에서 연소관식 공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자, 연소관식 공기법입니다. 이 시험 기준은 원유나 경유, 중류의 황함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유류 중에서 황함유량이 질량 분율 0.01% 이상의 경우에 적용한다. 자, 따라서 갈로로 가열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연소관식이니까 연소를 시켜야 되겠죠. 연소를 시키려면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온도는 1000도씨 전후. 그래서 처음에 1000도씨 전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가나가 빠집니다. 자, 그리고 석영재질 연소관 중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시료를 연소시킨다. 생성된 황산화물을 자, 황산화물이 SO2예요. 과산화수소가 뭐가 되는 거죠? 흡수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H2O2라는 과산화수소에 녹으면 뭐가 되는 거죠? H2SO4라는 황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니온 표준액으로 중화를 시켜요. 그러면 황산에 반대되는 액성을 주입해서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수산화소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소듐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면서 답을 찾아주셔야지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 중에 황화수소를 분석하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메틸렌 블루법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배출가스 중에 황화수소를 1번에 흡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럼 1번이 뭐가 되는 거죠? 흡수액. 황화수소의 흡수액이 뭐죠? 아연아민 착염용액. 아연아민 착염용액이니까 나번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미노 디메틸 아닐린 용액과 염화철 용액을 가해서 생성되는 메틸렌 블루의 흑광도를 파장이 어떤 파장?
670나노미터 파장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670나노미터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70나노미터니까 발색되는 색깔은 청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측정 파장이 600대는 청색, 500대는 적색, 400대는 갈색 계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서 질소산화물의 연속 자동 측정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연속 자동 측정법입니다. 먼저 연속 자동 측정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학 발광법이 있고요. 적외선 흡수법, 자외선 흡수법, 정전이 전해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 중에서 화학 발광법이 있고 적외선 흡수, 자외선 흡수. 그럼 뭐가 없죠? 이온 전극법은 해당하지 않죠. 자, 그리고 연속 자동 측정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연화는 나프탈에틸렌 다이아민법. 그래서 두 가지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시면 환경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아황산가스라는 것은 SO2가 되는 거죠. 가번은 불꽃 광도법, 용액 전도율법, 파라로 자렐린법, 나프탈에틸렌 다이아민법. 나프탈에틸렌 다이아민법은 황산화물의 분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아연화는 나프탈에틸렌 다이아민법 이렇게 나타내면 질소산화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되니까 자, 정답은 라번. 자, 그러면 아황산가스 측정 방법도 한번 살펴보시면 불꽃 광도법이 있고 용액 전도율법, 자외선 형광법, 흑광차 분광법, 파라로 잘림법, 산전량 수동법이 있어요. 그래서 5번과 6번은 수동법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법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주시험 방법은 자외선 형광법이 주시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환경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총 부유 먼지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을 여과지위에 채취하여 질량 농도를 구하고 금속 등의 성분 분석에 이용하며 허비 펌프, 분립장치, 여과지 홀더 및 유량 측정부의 구성을 갖는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입자의 크기죠. 총 부유 먼지와 10마이크로 이하.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우리가 분석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10마이크로 이하짜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주시험기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험기구로 사용하는 게 뭐죠? 고용량 공기 포집기. 그럼 주시험기구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나요? 저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법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마이크로 이하와 같이 매치를 시켜서 답을 찾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0번에 보시면 굴뚝 반경이 3.2m, 원형 굴뚝에서 먼지를 채취하고자 했을 때 측정 점수는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팁에.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경이 3.2m가 되면 자, 우리는 직경으로 표시하잖아요. 직경이 얼마죠? 직경이 6.4m예요. 자, 따라서 직경이 6.4m면 4.5를 초과하죠. 4.5를 초과하게 되면 반경 구분수가 5개고 측정 점수는 얼마를 넘지 못해요? 20개를 넘지 못하죠. 우리가 측정 점수 자체가. 그래서 측정 점수는 20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설명을 보면 직경이 6.4m고 그러면 6.4m에 해당하는 것은 4.5를 초과하니까 측정 점수는 최대 20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굴뚝 직경에 따른 측정 점수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경 구분수와 측정 점수의 상관관계는 곱하기 4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측정 점수를 알고 있으면 나누기 4를 하면 반경 구분수가 돼요. 반경 구분수라는 것은 몇 군데에서 측정하느냐. 그래서 한 개의 구멍에서 4번을 측정하는 게 측정 점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1m 이하다 하면 측정 점수는 4, 1에서 2라고 하면 8, 2에서 4는 12, 4에서 4.5는 16, 4.5 초과가 되면 20점이라는 측정 점수를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항상 나온다고 보고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소가 85%, 수소가 11.5%, 황이 2.0% 들어있는 중류 1kg당 12S미터의 삼성 공기를 넣어서 완전 연소시킨다면 표준 상태에서 석유 배출가스 중에 SO2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석유 배출가스 중에 SO2 농도예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1kg당 12S미터의 삼성의 공기라는 것은 실제 공기 A를 준 거예요. 실제 공기 A를 줬으니까 여기서 석유가스량도 GW라는 실제 섭가스량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식을 보시면 SO2는 실제 섭가스량 GW분의 SO2량은 얼마죠? SO2량은 0.7S 원소분석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CO2량은 1.867C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 ppm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10의 육성. 그러면 GW를 계산을 해요. 자, GW 구하는 식은 지금 실제 공기 A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 공기 A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M 플러스 1.244W.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하면 자, A라는 값은 지금 12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H라는 값은 11.5%니까 0.125. 그리고 산소 없고 질소 없고 W가 없어요. 그래서 GW를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0.7S, S라는 것은 2%예요. 따라서 0.01을 대입을 해서 10의 육성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황산가스를 ppm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GW분의 아황산가스량이 차지하느냐 곱하기 10의 육성이라는 식을 먼저 세워서 GW를 찾는 거죠. 그리고 실제 공기가 주어졌으니까 실제 공기량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아황산가스량이 0.7S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S 플러스 O2는 SO2죠. 아황산가스량입니다. 그럼 32kgS가 연소하면 아황산가스량은 최적으로 22.4 S미터의 삼성이 나와요. 그러면 아황산가스량은 3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자, S에 대한 값. 그래서 정리하면 0.7에서 단위가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소 분석에서 아황산가스량은 0.7S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쉬워지는 거죠. 자, 따라서 팁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신장치 중에서 관성 충돌, 그리고 확산, 정석, 응집, 부착성 등이 주 채취 원리는 자, 관성 충돌과 확산과 정석과 응집과 부착성. 자, 뭐가 되는 거죠? 섭식에 관계되는 말이 나와 있죠. 따라서 섭식 집진기가 되는 세정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에 보시게 되면 자, 전기 집진 장치의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래. 자, 유지 관리입니다. 가만히 시동 시에는 배출가스를 도입하기 최소 몇 시간 전에 애관용 히터를 가열을 해야 되죠? 최소 1시간이 아니고 최소 6시간입니다. 6시간 전에. 자, 그리고 애장관 표면에 수분이나 먼지의 부착을 방지한다. 그리고 시동 시에서는 고전압 회로의 전련 저항을 얼마 이상으로 유지하느냐면 100메가옴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운전 시 2차 전류가 매우 적을 때는 먼지 농도가 높거나 먼지의 겉보기 저항이 이상적으로 높은 경우이므로 조습용 스프레이 수량을 늘려서 겉보기 저항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지 시에는 접지 저항을 적어도 연 1회, 자, 접지 저항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얼마로 유지하느냐면 15 이하로 유지하죠. 자,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가번이 오답으로 나왔는데 가번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번이나 라번에서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4번. 관성력 집진장치의 일반적인 효율 향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관성력 집진기가 우리가 다른 말로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기류의 방향 전환 시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밀입자의 채취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밀입자가 채취가 가능하다는 것은 효율이 우수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류의 방향 전환 각도가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지만 집진은 잘 된다. 그래서 방향 전환 각도가 작고 방향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집진은 잘 되죠. 자, 그리고 충돌 직전에 처리가스의 속도는 작고, 자, 충돌 직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입가스죠.
그래서 유입가스의 속도는 빨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관성력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처리 후에 출구가스 속도는 작을수록 밀입자의 제거가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 직전은 크고 출구 후의 속도는 작을수록 설명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적당한 모양과 크기의 더스트 박스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더스트 박스가 적당한, 다시 말해서 먼지를 적절하게 포집할 수 있는 더스트 박스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한 번씩 보시게 되면, 장치별로 우리가 가스 속도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입구 가스 속도와 지금 입구와 출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력 집신 장치는 장치 내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에서 가스 속도는 다 느려야 됩니다. 자, 반면에 관성력 집신기 같은 경우에서는 큰 입자가 관성력이 적용되려고 하면 입구 속도가 빨라야 돼요. 반면에 출구 속도가 느려야지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효율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원심력 같은 경우에서는 원심력은 선의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의 기류에 큰 입자들이 빨려 들어가려고 하면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입구 속도와 출구 속도 두 가지가 다 빨라야지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입구와 출구가 다 느려야 돼요. 관성력은 입구는 빠르고 출구는 느리고, 그 다음에 원심력은 출구와 입구가 전부 다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일반적으로 착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착화 온도라는 것은 뭐죠?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예요. 자, 먼저 메탄은 650에서 750도씨, 수소 580에서 600도씨, 목탄은 320에서 370도씨, 중류는 550에서 580도씨예요. 그래서 메탄이 나오게 되면 메탄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5번의 정답은 가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답만 기억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메탄을 치환을 합니다. 메탄을 치환을 하는데 메탄의 치환 염소와 반응해서 C2CL4를 만들 경우에 메탄 1kg이 부생되는 HCl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메탄과 염소가 반응을 해서 C2CL4를 만들어요. 그리고 HCl을 만들어서 개수를 나타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HCl의 이론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HCl을 계산을 해요. 뭐를 치환했을 때 메탄의 값이 주어지고, 그래서 메탄과 HCl을 비를 놓는 거죠. 자, 그러면 메탄의 분자량이 얼마죠? 16. 그래서 2 곱하기 16kg일 때 HCl은 지금 최적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8 곱하기 22.4Sm의 삼성, 메탄 얼마? 1kg에 해당하는 HCl에 부생되는 양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양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X라는 게 염화수소죠. 5.6 S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압 분무식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유압 분무식 번호라는 것은 액체 연료를 연소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다. 그리고 유량 조절 범위가 좁아서 유량 조절 범위가 최대 1대 한 3 정도, 그리고 부하 변동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유량 조절 범위가 좁으면 부하 변동이 상당히 용이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연료 분사 범위는 15에서 2000kl/h. 여기서 킬로리터가 아니고 단위가 잘못됐어요. 그죠? 리터/h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무 각도는 40에서 90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유압 분무식 번호에 대한 기본적인 사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답안의 설명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굴뚝의 배출가스 중에서 염소가스의 농도가 150ml/Sm의 삼성이다. 이 염소가스의 농도를 25mg/Sm의 삼성으로 저하시키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양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값이 얼마냐 하면 25mg/Sm의 삼성이에요. 자, 그 다음 배출 농도가 지금 얼마냐면 150ml/Sm의 삼성이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빼주면 되는데 단위가 안 맞아. 그래서 ml per sm의 삼성의 단위를 mg per m의 삼성의 단위로 만들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ppm, 즉 ml per sm의 삼성은 ppm 단위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ppm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ppm으로 나오더라도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개, ppm이라는 단위가 나와 있으면 항상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 mg, 그때의 최적은 22.4ml를 기준을 해서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에서는 기준치 단위를 바꿔요. 원래는 우리가 배출 농도의 단위를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정답에서 ml per s의 삼성을 단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배출 농도를 그대로 놔두고 기준치 농도를 ml per s의 삼성으로 바꿉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25mg per s의 삼성. 그럼 여기서 mg을 없애야 되니까 염소 1몰을 기준했을 때 71mg이고 그때의 최적이 22.4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면 단위가 ml per s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150에서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배출 농도 150, 그리고 기준치 농도 단위를 바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42.11ml per s의 삼성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단위로 문제를 푸느냐는 것은 정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준치 단위를 기준을 하겠지만은 정답의 단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단위를 바꿔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면 어떤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 온도에서 병영 상태에 있다. 유해가스의 분압이 기상에서 60mHg일 때 수중 유해가스의 농도가 2.7kmol per m의 삼성이라면 이때 헨리 상수를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헨리 상수라는 것은 뭐죠? P는 HC예요. 여기서 H는 P 나누기 C가 되는 거죠. 자, P는 분압, 그리고 C는 농도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60mHg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헨리 상수의 압력 단위는 뭐죠? ATM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mHg를 ATM으로 고치기 위해서 1ATM에 해당하는 760의 값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농도가 얼마냐면 2.7kmol per m의 삼성.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자, 여기에서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60mHg에서 1ATM에 해당하는 760mHg를 나눠주시면 2.7kmol per m의 삼성의 농도를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왜? 분압 나누기 농도니까. 자, 따라서 계산하면 헨리 상수의 값은 0.03 ATM m의 삼성 kmol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뭐냐면 지금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압이 mHg로 나와 있으면 760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분압이 mH2로 주어졌으면 1ATM에 해당하는 1332mH2로 나눠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에서도 우리가 자주 했으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추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량이 4715m의 삼성포화유 공기를 원형 흡수탑을 거쳐서 정화하려고 한다. 흡수탑의 접근 유속을 2.5m/s를 유지하려면 소요되는 흡수탑의 지름은, 자,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러면 지금 유량이 4715m의 삼성 per hour, 그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을 계산하니까, 그리고 유속이 2.5m/s예요. 그럼 여기에서 유속은 세크고, 그리고 유량은 hour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시간 단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했어요. 그러면 세크라는 단위로 바뀌죠. 따라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2.40m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기에 98%의 집진율로 운전되고 있던 집진장치가 성능 저하로 집진율이 96% 떨어졌다. 집진장치 입구의 함진 농도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출구의 함진 농도는 초기에 비해서 어떻게 변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출구의 함진 농도 변화라는 것은 뭐예요? 통과율의 변화예요. 통과율 변화. 그러면 지금 98%는 몇 퍼센트가 통과했죠? 2%. 96%는 몇 퍼센트가 통과했죠? 4%. 그러면 통과율의 변화니까
4%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처음의 값이 분모에, 변화된 값이 분자에 가니까. 따라서 몇 배가 되나요?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